평생 고기 비린내를 맡으며 자식들을 변호사로 만든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버지의 치매 진단서를 조작해 집을 팔아치우는 것이었죠. 어둠 속에 숨어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아버지의 눈에서 뜨거운 핏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괴물들을 향한 가장 처절한 도축이 지금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의 끝에는 가슴 벅찬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장대비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낡은 단독주택의 대문은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거친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평생 도축장에서 소와 돼지의 뼈를 발라내며 살아온 박판수는 젖은 장화 속으로 스며드는 찬물에 발가락을 까딱였습니다. 그는 현관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안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아들의 낮은 목소리가 차가운 칼날처럼 예리하게 판수의 심장을 후벼 팠기 때문입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판수가 목숨보다 아끼던 집문서와 낡은 인감도장이 제멋대로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붉은 인주를 도장에 묻히며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실룩거렸죠. 그 손은 판수가 매일 새벽 피비린내를 맡으며 벌어온 돈으로 대학을 가고 유학을 다녀오며 귀하게 키워낸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지금은 아버지가 평생을 일궈온 마지막 안식처를 팔아치우는 계약서 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도장만 찍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야. 아버지는 어차피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잖아. 요양원도 이미 알아봤으니 거기 계시는 게 서로를 위해 가장 현명한 선택이지. 아들의 말투에는 일말의 가책도 망설임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는 사람의 홀가분함과 탐욕만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죠. 옆에 앉은 며느리는 남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미리 준비해둔 서류 한 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것은 판수를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조작된 가짜 치매 진단서였습니다. 입원 수속은 내가 내일 아침 일찍 처리할게요. 당신은 사인만 하면 돼요. 아버님도 공기 좋은 곳에 가시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그게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하자고요. 며느리의 은밀한 웃음소리가 거센 빗소리를 뚫고 판수의 귓가를 날카롭게 때렸습니다. 판수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자신의 거친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만 번의 칼질로 마디마디가 툭 붉어지고 이제는 제대로 펴지지도 않는 그 굽은 손가락들을요. 자식들이 세상 밖으로 나갈 때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주었던 그 손이 이제는 무능력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폐기 처분될 위기에 놓인 것이었습니다. 판수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것을 삼키며 거실의 불이 꺼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들 내외가 안방으로 들어가고 집안에 다시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을 때 그는 유령처럼 소리 없이 자신의 방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자식들이 버리고 간 낡은 가방과 빛바랜 상장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걸어 잠그고 낡은 옷장 밑바닥, 깊숙이 숨겨진 비밀의 공간을 더듬었습니다. 거기에는 자식들은 꿈에도 모르는 낡은 가죽 가방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가방을 열자 시장 상인들의 은밀한 금고 역할을 하며 그가 평생 모아온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액의 비밀 장부와 현금 뭉치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판수는 장부를 확인하는 대신 그 옆에 놓인 돌아가신 아내의 낡은 손거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느라 정작 자신들의 노후는 텅 비어버렸다고 믿게 했던 처절한 연극의 증거들이기도 했습니다. 판수의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가죽 가방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거친 손등으로 거칠게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슬픔이 머물던 자리에는 서늘한 분노와 냉혹한 결단이 차올랐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내 시장의 뒷골목을 오랫동안 지켜온 동료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성칠아, 내일 새벽 시장 창고로 나와라. 이번엔 짐승이 아니라 사람을 좀 잡아야겠다. 비계가 아주 두껍고 탐욕스러운 놈들이다. 판수는 잠시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어린 아들이 고기 냄새가 난다며 자신의 손을 피했을 때도 판수는 그저 허허 웃으며 손을 씻고 또 씻었습니다. 며느리가 처음 인사 온 날 비린내를 풍길까봐 구석에서 혼자 밥을 먹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인내가, 그 모든 희생이 결국 자신을 요양원이라는 감옥으로 밀어넣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이 판수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판수는 평소처럼 초점 없는 눈빛을 지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평소보다 더 과장된 친절을 베풀며 아버지에게 따뜻한 국을 떠주었습니다. 그 손은 이미 어젯밤 훔친 도장으로 완성한 집 매매 계약서를 품고 있었죠. 판수는 아들이 건네는 국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토록 고소하던 고기 국물이 오늘따라 썩은 물처럼 비릿하고 역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판수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평소에는 입지도 않던 낡은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디 가시느냐고 묻기도 전에 판수는 신발장에 놓인 자신의 낡은 장화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식들이 천박하다며 질색하던 그 장화를 보란 듯이 정장 아래에 신었습니다. 그것은 도축업자로서의 자부심이자 배신자들을 향한 선전포고와도 같았습니다. 아들아, 너는 고기를 썰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게 뭔지 아느냐? 뼈를 남기지 않는 거다. 살점에 작은 뼈라도 섞여 있으면 결국 먹는 사람의 입천장을 사정없이 찌르게 되거든. 판수는 아들을 돌아보지 않은 채 낮게 움조리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에 남겨진 아들의 얼굴에 일순간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이내 책상 위의 계약서를 보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로챘다고 믿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아버지가 수십 년간 갈아온 가장 날카로운 덫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판수는 빗물이 튀는 시장 골목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노인의 무기력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먹잇감을 노리는 늙은 사자의 위험이 서려 있었죠. 자식이라는 허울 좋은 가면을 쓰고 자신의 영혼까지 발라내려 했던 그들을 향해 평생 칼을 갈아온 진짜 도축업자의 피비린내. 나는 심판이 이제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입구에 들어서자 익숙한 비린내가 판수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냄새는 누군가에게는 혐오였지만 판수에게는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훈장이었습니다. 그는 정육점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벽에 걸린 가장 크고 날카로운 발골도를 손에 쥐었습니다. 서늘한 쇳덩이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자 판수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인간답지 못한 놈들은 고기보다 못하다는 걸 내 오늘 똑똑히 보여주마. 판수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칼날을 숫돌에 문질렀습니다. 사각사각 칼이 갈리는 소리가 고요한 창고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배신한 자식들의 목숨줄을 죄어오는 저승사자의 발자국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판수의 마음속에는 이미 거대한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고 구석에 놓인 낡은 의자에 앉아 시계를 보았습니다.
아들이 집을 팔고 잔금을 치르기로 한 시간까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판수는 품 안에서 아들의 이름이 적힌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수첩에는 아들이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판수가 몰래 기록해온 성장의 기록들이 적혀 있었죠. 그는 망설임 없이 그 수첩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제 박판수라는 이름의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자신을 버린 세상을 향해 칼을 든 냉혹한 도축업자뿐이었습니다. 그는 장화 끝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수의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도축장에 정체된 피 비린내를 머금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판수는 어스름한 안개를 헤치며 정육점 뒷문을 열었죠. 그의 손에는 어제 아침 식탁에서 몰래 챙겨온 아들의 탐욕이 덕지덕지 묻은 그 주택 매매 계약서 사본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작업대의 전등을 켰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숫돌에 잘 갈린 발골도 위에서 서늘하게 부서졌습니다. 판수는 작업대 위에 계약서를 올려두고 그 옆에 낡은 장부 한 권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것은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귀신 장부라 불리는 수십억 대의 사채 흐름이 적힌 비밀 기록이었죠. 판수는 이 장부를 세상 밖으로 꺼낼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자식들이 그저 평범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기만을 기도하며 수십 년을 창고 바닥 밑에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봉인은 판수 자신의 손으로 직접 뜯겨나갔습니다. 잠시 후 셔터 문이 올라가는 소리와 함께 오랜 동료 성칠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성칠은 판수의 정장 차림과 그 아래 신겨진 낡은 장화를 번갈아 보며 혀를 찼죠. 두 노련한 사내 사이에는 긴 대화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판수는 말없이 장부의 한 페이지를 펼쳐 성칠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성칠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커졌지만 판수의 눈은 그저 깊고 고요한 우물 같았습니다. 판수는 성칠에게 부탁해 아들 진호가 다니는 로펌 근처의 고급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일부러 허름한 점퍼를 걸치고 품 안에는 방금 도축장에서 가져온 장부를 소중히 안고 있었죠. 누가 보아도 시골에서 갓 올라와 큰돈을 주체하지 못하는 어수선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판수는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아들이 출근하는 길목을 지켜보았습니다. 시계 바늘이 9시를 가리키자 번듯한 수입차에서 내리는 진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판수는 일부러 진호의 눈에 띄는 동선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초조하게 시계를 보며 장부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연기를 했죠. 장부 사이에서 수억 원대의 채권 증서, 복사본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의 시선이 꽂혔고 그 무리 속에는 멀끔한 정장 차림의 아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이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향하는 순간 판수는 그것을 황급히 쓸어 담으며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그런 어마어마한 서류를 들고 있다는 사실에 소스라치게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판수는 아들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골목 안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아들은 본능적으로 아버지를 뒤쫓아왔죠. 어두운 골목 끝에서 판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장부를 품에 꽉 안았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아버지의 팔을 잡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길바닥에 이런 위험한 걸 흘리고 다니시면 어떡해요? 일단 저랑 같이 사무실로 가요. 제가 안전하게 보관해 드릴게요. 아들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듯 했지만 그 눈동자에는 탐욕의 불길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판수는 아들의 손길을 뿌리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는 일부러 말을 더듬으며 치매 환자의 전형적인 불안 증세를 연기했죠. 아버지가 미쳤다고 믿고 있던 아들에게 이 거대한 자금의 존재는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기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판수는 아들의 간곡한 설득에 못 이기는 척 그의 사무실 비밀 접견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호화로운 가죽 소파에 앉은 판수는 며느리 미연이 다급하게 달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미연은 판수의 앞에 서서 평소에는 하지도 않던 손등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글썽였죠. 그녀의 시선은 판수의 무릎 위에 놓인 낡은 가방에서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판수는 두 사람에게 장부의 정체를 조금씩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세금을 피해 모아둔 검은 자금의 관리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요. 그 돈의 액수가 수백억에 달한다는 말을 내뱉었을 때 아들 내외의 호흡은 눈에 띄게 가빠졌습니다. 판수는 가방 속에서 수천만 원권 수표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멍한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다 우리 진호 주려고 모은 건데 내가 정신이 가물가물해서 어디에 숨겼는지 기억이 안 나네. 이 장부에 다 적어놨는데 봐도 모르겠어. 아들은 급하게 장부를 낚아채려 했지만 판수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오직 특별한 투자처가 결정되어야만 이 돈을 인출할 수 있다는 단서를 던졌습니다. 아들은 이미 머릿속으로 로펌의 지분을 사고 대형 빌딩을 올리는 상상을 하고 있었죠. 그는 판수의 손을 꼭 잡으며 세상에서 가장 충직한 아들인 양 맹세했습니다. 판수는 그런 아들의 위선적인 얼굴을 보며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판수는 아들이 권하는 고급 차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판수의 계획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집 한 채가 아니라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탐욕의 늪을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제 판수를 요양원에 보내기는커녕 상전처럼 모시며 그 돈을 빼낼 궁리만 하게 될 것입니다. 판수는 그들이 스스로 판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릴 날만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판수는 아들에게 가짜 비자금 계좌 번호를 하나 건넸습니다. 그 계좌는 사실 성칠이 관리하는 유령 계좌로 입금은 가능하지만 인출은 판수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였죠. 아들은 그 번호를 마치 보물지도라도 얻은 양 가슴에 소중히 품었습니다. 판수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가죽 장화의 끈을 다시 조여맸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그 끝은 언제나 파멸이라는 것을 판수는 도축장에서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배부른 짐승은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지만 배부른 인간은 더 큰 먹잇감을 찾아 제 살을 깎아먹는 법이죠. 판수는 이제 본격적인 복수의 무대를 시장통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새벽 시장에서 진짜 보물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판수의 눈빛은 이제 칼날보다 더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장 골목을 지나며 상인들과 가볍게 눈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 상인들은 모두 판수에게 빚을 졌거나 그의 도움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판수의 진짜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판수의 눈빛만 보고도 큰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판수는 자신의 정육점 작업대로 돌아와 다시 칼을 잡았습니다. 그는 작업대 위에 놓인 소의 사태 부위를 거침없이 갈랐습니다. 칼끝이 뼈마디를 정확히 스쳐 지나갈 때마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판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아들과 며느리가 무너지는 소리를 상상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나무가 썩었다면 그것을 베어내고 밑동까지 태워버리는 것이 농부의 도리이듯 판수는 가장의 도리를 다하려 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판수의 정육점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고기를 썰고 장부를 정리하며 아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 새벽 이 도축장은 자식들의 탐욕이 산산조각 나는 심판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판수는 핏물 섞인 물로 작업대를 깨끗이 닦아내며 혼잣말을 낮게 의조렸습니다. 너희가 버린 건 무능력한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의 목숨줄이었다는 걸 알게 될 거다. 판수는 작업대 구석에 놓인 아들의 어린 시절 신발 한 짝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미련은 단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얼음처럼 차가운 복수의 의지만이 어두운 정육점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빗물이 배수구를 타고 흘러가는 소리가 들려왔고 판수는 그 소리에 맞춰 칼을 숫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문질렀습니다. 사각, 사각. 복수의 시간이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판수는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가슴 주머니 속에는 아들의 파멸을 완성할 마지막 열쇠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지옥의 입구로 걸어 들어오는 소리가 판수의 예민한 귀에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도심의 화려한 빌딩 숲 사이 통유리로 감싸인 아들의 로펌. 사무실은 고요하면서도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판수는 그 세련된 공간의 한가운데 낡은 가죽 가방을 무릎에 올린 채 덩그러니 앉아 있었죠. 그의 낡은 정장 소매 끝에는 지워지지 않은 핏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아들 내외의 눈에는 오직 그 가방 속에서 흘러나올 금빛 서광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판수는 일부러 초조한 듯 손톱을 깨물며 창밖의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평소라면 눈길조차 주지 않았을 아버지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그 손바닥에 굳은 살이 자신을 키워낸 훈장이 아니라 이제는 거액의 비자금을 열어줄 열쇠로 보이는 모양이었죠. 며느리 미연은 판수의 어깨에 부드러운 캐시미어 담요를 덮어주며 세상에서 가장 자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사이사이에 끼워진 다이아몬드 반지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판수의 눈을 찔렀습니다. 아버님, 여기 이 서류에 성함만 적어주시면 돼요. 아버님이 말씀하신 그 귀한 자금들, 저희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투자해서 평생 왕처럼 모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이제 고생은 그만하셔도 돼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마치 꿀을 바른 듯 달콤했지만 판수의 귀에는 뱀의 쉬쉬거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판수는 일부러 펜을 든 손을 바들바들 떨며 종이 위를 방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의 눈동자가 그 펜촉을 따라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보며 판수는 속으로 차가운 조소를 머금었습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가방을 더 깊숙이 끌어안으며 멍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시장 사람들이 그러더구나. 이 돈을 꺼내려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피가 필요하다고. 나는 이미 소피를 너무 많이 묻혀서 안 된다는데 너희는 괜찮겠니? 판수의 뜬금없는 헛소리에 아들은 일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그것을 치매 노인의 헛소리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아들은 책상 서랍에서 자신이 미리 준비해둔 로펌 지분, 인수계약서와 강남 빌딩 가계약서를 꺼내 판수의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그 서류들 위에는 아버지를 요양원으로 보낼 때 썼던 그 차가운 이성이 아니라 눈먼 탐욕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판수는 그 서류들 위에 적힌 어마어마한 금액들을 보며 자식들이 얼마나 깊은 수렁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판수는 품 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그것은 시장 지하 경제의 거물이었던 성칠이 미리 조작해둔 가짜 비자금 인출 비밀번호가 적힌 수첩이었죠. 판수는 그 수첩을 탁자 중앙에 놓으며 마치 큰 비밀이라도 건네는 양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들 내외의 상체가 자석에 이끌리듯 판수의 입가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이 번호들을 조합해야 금고가 열린다더구나. 하지만 조심해야 해. 한 번이라도 틀리면 그 돈들은 영원히 사라지게 되어 있어. 너희가 이 돈을 감당할 수 있겠니? 아들은 이미 이성이 마비된 듯 보였습니다. 그는 수첩을 낚아채듯 가져가 자신의 개인 금고 안에 넣고는 비밀번호를 3번이나 확인하며 잠갔습니다. 판수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평생 도축장에서 소위 목을 치기 전 느꼈던 묘한 긴장감을 다시 한번 맛보았습니다. 이제 사냥감들은 스스로 목줄을 매고 주인이 당겨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꼴이었죠. 며느리 미연은 판수의 기분을 맞추려 최고급 한우 식당을 예약했다며 외투를 챙겼습니다. 판수는 그 식당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내내 창밖을 보며 죽은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들 내외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아버지가 완전히 정신을 놓았다고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그 확신이 강해질수록 그들의 경계심은 허물어졌고 그 빈자리는 더 큰 욕망으로 채워졌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 화려한 금장 장식이 가득한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판수는 자신의 앞에 놓인 마블링이 선명한 고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직접 고기를 구워 아버지의 앞접시에 놓아주며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다정한 아들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판수는 그 고기를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기에서는 평생 자신이 만졌던 생명의 무게가 아니라 썩어가는 욕망의 악취만이 느껴졌습니다. 진호야, 고기는 말이다. 너무 익히면 질겨서 못 먹고 덜 익히면 피가 비려서 못 먹는 법이다. 사람 인생도 딱 그 적당한 때를 아는 게 가장 어려운 법이지. 판수의 뼈 있는 말에 아들은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술잔을 채웠습니다. 그는 이미 판수가 던진 미끼를 목구멍 깊숙이 삼켜버린 상태였습니다. 판수는 아들이 건네는 술잔을 단숨에 비워냈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독한 술기운이 판수의 복수심에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판수는 아들에게 내일 새벽 시장 창고로 혼자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마지막 인출을 위한 지문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덧붙였죠. 아들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수는 차에서 내리며 자신의 낡은 장화 끝에 묻은 흙을 아들의 고급 승용차 매트에 툭툭 털어냈습니다. 그것은 판수가 자식들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이자 시작될 파멸의 신호탄이었습니다. 판수는 다시 자신의 낡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내외가 떠난 거실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판수의 가슴은 복수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거실 한복판에 서서 아들이 어젯밤 인감도장을 찍었던 그 자리를 조용히 짓밟았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저 탐욕스러운 자식들은 자신들이 판 함정에서 울부짖게 될 것입니다. 판수는 방으로 들어와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을 보았습니다. 아내의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리는 빨간 동그라미가 보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술을 한 잔 올렸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사내의 마지막 과업은 역설적이게도 그 가족을 제 손으로 무너뜨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여보, 내일이면 다 끝날 거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추악하게 변했는지 당신이 하늘에서 다 지켜보고 있겠지. 내가 이 손에 피를 다시 묻히더라도 저놈들이 제 죗값을 치르게 해야겠소.
판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도축장에서 칼을 잡던 그 순간보다 더 단단하고 차가웠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숫돌에 칼을 문질렀습니다. 사각사각 그 소리는 이제 판수의 심장 박동 소리가 되어 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는 그치지 않았고 판수는 그 빗물에 자신의 모든 미련을 씻어냈습니다. 내일 새벽 시장의 차가운 작업대 위에서 펼쳐질 마지막 연극을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판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하고도 서글픈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승리자의 미소가 아니라 무너져버린 천륜 앞에서 울고 있는 한 아버지의 마지막 비명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도시는 화려한 불빛으로 배신과 탐욕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판수의 정육점은 그 어둠을 뚫고 나올 복수의 서막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화를 다시 조여 신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오직 피와 눈물로 얼룩진 복수의 완성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아직 채 가시지 않은 도축장 창고 안은 서늘한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판수는 작업대 위에 놓인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지직거리는 잡음을 배경 삼아 마지막 칼을 갈고 있었죠. 오늘따라 칼날이 숫돌에 부딪히며 내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유난히도 맑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입구 쪽에서 들려오는 구두 굽소리에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은 평소라면 발을 들이지도 않았을 이 비린내 나는 공간에 허둥지둥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판수가 어제 건네주었던 가짜 비자금 계좌의 비밀번호가 적힌 수첩이 꽉 쥐어져 있었죠. 아들의 얼굴은 밤을 꼬박 세운 듯 초췌했지만 눈동자만큼은 광기 어린 탐욕으로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판수의 앞에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방을 작업대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때가 됐어요. 로펌 지분 인수계약금 입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아버지가 알려주신 그 계좌,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해요. 지문 인식만 하면 제 계좌로 이체되는 거 맞죠?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아버지를 향한 걱정이 아니라 돈을 향한 갈증이었습니다. 판수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워낸 아들이 도축장에서 죽음을 앞둔 짐승보다 더 추악한 표정을 짓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죠. 판수는 천천히 작업대 밑에서 낡은 태블릿 PC 하나를 꺼내 아들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아들은 미친 듯이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판수가 알려준 번호들을 하나하나 입력할 때마다 아들의 입술이 미세하게 경련을 일으켰죠. 마지막 지문 인식창이 뜨자 아들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화면 위에 꾹 눌렀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는 인증 완료라는 글자와 함께 거액의 숫자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환호성을 내질렀죠. 하지만 그 환희는 10초를 채 넘기지 못했습니다. 화면이 갑자기 붉게 전멸하며 불법 자금, 세탁 감지와 전 자산 동결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당황하며 화면을 다시 누르려 했지만 이미 계좌는 먹통이 된 상태였죠. 그때 아들의 주머니 속 휴대폰이 비명처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로펌 선배와 투자자들의 분노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아들이 비자금을 끌어오기 위해 담보로 잡았던 로펌의 지분과 그가 가진 모든 부동산이 한꺼번에 가압류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아들은 무릎을 꿇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방금까지 세상을 다 가졌다고 믿었던 사내는 이제 단 한 푼의 돈도 쓸 수 없는 신용불량자 처지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판수는 그 광경을 무표정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작업대에 놓인 발골도를 집어들어 소의 뼈를 정확히 갈라내기 시작했습니다. 뼈와 살이 분리되는 그 서늘한 소리가 창고 안의 정적을 깨뜨렸죠. 아들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판수의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돈 내 돈이잖아요. 아버지가 준 계좌잖아요. 빨리 어떻게 좀 해보세요. 판수는 아들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도축장의 주인으로서 먹잇감을 내려다보는 사냥꾼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판수는 칼을 닦으며 나지막하게 그러나 뼛속까지 시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진호야, 너는 소를 잡을 때 가장 먼저 어디를 치는지 아느냐? 바로 다리다. 제 발로 서 있지 못하게 해야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거든. 너는 내 탐욕에 눈이 멀어 제 발등을 찍은 게다. 판수는 품 안에서 어젯밤 아들이 몰래 찍어갔던 집 매매 계약서의 원본을 꺼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아들의 면전에 던졌습니다. 계약서 위에는 무효라는 붉은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사실 판수는 이미 모든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공증을 마친 상태였고 아들이 가로챘다고 믿었던 그 집은 애초에 팔릴 수 없는 상태였죠. 아들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 뭉치를 보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치매로 몰아세우며 버렸던 모든 연극이 사실은 아버지의 거대한 설계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창고 문이 열리며 며느리 미연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사채업자들에게서 온 빚 독촉장이 한 움큼 쥐어져 있었습니다. 미연은 판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명품 가방과 보석으로 치장했던 그녀의 화려한 모습은 간데없고 오직 살려달라는 비참한 애원만이 남았죠. 판수는 그들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평생 고기를 썰어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돈의 위력이 아니라 정직한 땀방울의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아버지가 피땀 흘려 지켜온 가치를 비웃었고 그 결과는 이토록 처참한 몰락이었습니다. 판수는 작업대 위에 고기 한 점을 칼끝에 꽂아 아들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비릿한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고기 덩어리를 보며 아들은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판수는 그 고기를 바닥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냄새난다고 피했던 이 고기 냄새가 사실은 너희를 먹여 살린 가장 향기로운 냄새였다. 이제 그 냄새를 평생 그리워하며 살게 될 거다. 판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창고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등 뒤에서는 아들과 며느리의 절규가 빗소리에 섞여 울려 퍼졌지만 판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죽 장화가 시장 바닥을 딛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겁고도 단단한 그 소리가 비로소 그를 자유롭게 만들고 있었죠. 하늘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판수는 빗물에 자신의 얼굴을 씻어냈습니다. 자식들을 파멸로 몰아넣은 아비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지만 동시에 가슴속 깊은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그는 시장 골목 끝으로 사라지며 이제 진정으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무능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로 자식들의 추악한 욕망을 도려낸 가장 강인한 도축업자였습니다. 시장의 소음이 다시 판수를 반기기 시작했고 그는 묵묵히 그 활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남겨진 자들의 울부짖음은 거센 빗줄기에 씻겨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도축장 깊숙한 곳, 판수의 개인 작업실은 차가운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수많은 칼날들이 천장에 희미한 백열등 빛을 받아 서슬퍼런 앙광을 내뿜고 있었죠. 판수는 작업대 위에 정갈하게 닦인 나무 도마를 올리고 그 위에 핏기가 가벼운 소고기 안심 한 덩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누군가에겐 최후의 만찬이, 누군가에겐 지옥의 입구가 될 장소였죠. 문이 거칠게 열리며 아들과 며느리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옷차림은 어제와 달리 엉망으로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엔 초조함과 광기가 뒤섞여 있었죠. 아들은 판수의 앞으로 달려와 작업대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판수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은 채 오직 고기의 결을 따라 칼끝을 밀어 넣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계좌 빨리 풀어줘요. 지금 로펌 사람들하고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난리란 말이에요. 그 돈 아버지가 우리 주려고 모은 거라면서요. 아들의 절규가 창고 벽을 타고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판수는 대답 대신 고기 한 점을 얇게 저면했습니다. 칼날이 고기를 가르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아들의 비명보다 더 크게 들려왔죠. 판수는 저면엔 고기를 칼끝에 얹어 아들의 코끝까지 가져갔습니다. 비릿하고도 진한 생명의 냄새가 아들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며느리는 판수의 발치에 넙죽 엎드려 바닥을 긁어댔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손톱은 이미 깨져 피가 맺혀 있었고 명품 코트는 먼지와 핏물로 얼룩져 있었죠. 그녀는 판수의 장화를 붙잡고 애걸하며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쓰레기통에 쳐넣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 집 매매 계약서도 다시 돌려드릴게요. 제발 그 비자금 비밀번호만 알려주세요. 저 사람들 무서워서 집에 못 가겠어요. 판수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을 일해온 가장의 눈에 비친 자식들의 모습은 고기 작업대 위에 놓인 내장보다 더 추악하고 비참했습니다. 판수는 며느리의 손을 가볍게 털어내며 작업대 옆에 놓인 낡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판수가 미리 준비해둔 녹음 파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죠. 그것은 며칠 전 아들 부부가 거실에서 판수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팔 계획을 세우던 날의 대화였습니다. 자신들의 목소리가 창고 안을 가득 채우자 두 사람의 몸은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판수는 녹음기를 끄지 않은 채 작업대 위에 놓인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그들 앞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자식들이 그토록 탐냈던 비자금의 정체가 담긴 통계 자료와 기부 약정서였습니다. 사실 판수가 관리하던 거액의 자금은 시장 상인들이 불우한 이웃과 고아들을 돕기 위해 수십 년간 십시일반 모아온 희망 기금이었습니다. 판수는 그 기금의 관리자였을 뿐 그 돈은 단 한 푼도 판수의 개인 소유가 아니었죠. 또한 판수는 이미 자신의 전 재산인 이 집과 땅을 시장 상인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회에 환원한다는 공증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자식들이 가로채려 했던 것은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신용과 양심의 무게였던 셈입니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기부 약정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서류의 맨 아랫부분에는 판수의 인감도장 대신 그의 거친 손바닥 지장이 붉게 찍혀 있었죠. 아들은 그 붉은 낙인을 보며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비로소 깨달은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천륜을 끊어버린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판수는 칼을 내려놓고 가슴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판수가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던 말이 적혀 있었죠.
그는 메모지를 읽지 않고 아들의 정장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 수첩에는 판수가 아들의 사법고시 합격 날부터 지금까지 몰래 갚아온 수억, 원대의 숨은 채무 영수증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무능력했던 것이 아니라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느라 자신을 지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호야, 너는 이 애비가 소를 잡을 때 눈을 감는 줄 알았느냐? 나는 단 한 번도 눈을 감지 않았다. 짐승의 마지막 눈빛을 끝까지 마주해야 그 영혼에 대한 예의니까. 그런데 너는 내 아버지의 눈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본 적이 있느냐? 판수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아들의 등뼈를 으스러뜨릴 듯 무거웠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바닥을 기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또한 자신의 탐욕이 부른 참혹한 결과를 직시하며 넋이 나간 듯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판수는 그들을 남겨둔 채 작업대의 불을 하나씩 끄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안이 어두워질수록 판수의 눈빛은 더욱 투명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피 묻은 앞치마를 벗어 작업대 위에 정갈하게 접어두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이어온 도축업자로서의 삶, 그리고 누군가의 아버지로 살았던 고통스러운 시간과의 작별이었습니다. 판수는 어둠 속에 잠긴 자식들을 뒤로하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제 내들이 지은 죄는 내들이 감당하거라. 이 애비가 해줄 수 있는 도축은 여기까지다. 문을 열자 새벽 시장의 활기찬 소음과 시원한 공기가 판수를 맞이했습니다. 등 뒤에서는 아들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판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장 골목을 지나며 평생을 함께해온 상인들에게 가벼운 목례를 건넸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단했습니다. 판수는 시장 끝에 위치한 작은 국밥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그는 비로소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도려나간 듯 아파왔지만 동시에 맑은 물이 차오르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수저를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것은 평생 가족의 무게를 짊어졌던 사내가 맛보는 가장 쓸쓸하고도 달콤한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시장의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판수는 국밥집 TV에서 흘러나오는 경제 뉴스 속 아들의 몰락 소식을 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자식을 파멸시킨 아비라는 비난을 듣더라도 그는 자식들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자 교육이었기 때문입니다. 국밥집을 나선 판수는 시장 광장에 세워진 낡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무능력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존엄을 지켜내고 추악한 현실을 단칼에 베어낸 고고한 승부사였습니다. 판수는 자신의 낡은 장화 끝에 맺힌 이슬을 털어내며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지평선을 향해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왔지만 판수의 집 거실은 여전히 한밤중처럼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아들은 초점이 나간 눈으로 바닥에 흩어진 서류 뭉치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그 서류들은 어젯밤까지만 해도 수십억의 황금알을 낳을 보물지도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목을 옥죄는 가압류 통지서와 빚 독촉장에 불과했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짐승 같은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며느리 미연은 현관문 앞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듯 문고리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화려했던 화장은 눈물과 땀에 번져 얼룩덜룩해졌고 그녀가 목숨처럼 아끼던 명품 가방은 구석에 처박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집 밖에서는 사채업자들이 배를 누르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거실을 울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도 기댈 곳도 없는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천천히 열리며 판수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시장의 새벽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고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죠. 아들은 판수를 보자마자 미친 듯이 달려와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울부짖는 아들의 모습은 판수가 기억하던 당당한 변호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제발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그 기부한다는 거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시면 안 돼요? 저 사람들 지금 나 죽인다고 난리예요. 아버지, 아들 길바닥에서 죽는 꼴 보고 싶으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비굴함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판수는 자신을 붙잡은 아들의 손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손은 판수가 피땀 흘려번 돈으로 고귀하게 키워냈던 법을 다루던 깨끗한 손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 손은 탐욕의 떼자국이 덕지덕지 묻어 추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판수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손을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그의 손길은 냉정했지만 그 속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비애가 서려 있었죠. 판수는 식탁 의자에 앉아 검은 비닐봉지에서 소의 뼈가 붙은 커다란 고기 한 덩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평생을 함께해온 낡은 발골도를 꺼내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진호야, 너는 이 애비가 평생 고기를 만지면서 가장 무서워했던 게 뭔지 아느냐? 귀신도 아니고 가난도 아니다. 바로 썩은 고기 한 점이 멀쩡한 고기 전체를 망치는 거였다. 나는 내가 그 썩은 고기가 된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지는구나. 판수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하게 거실을 채웠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에 엎드려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했죠. 며느리 또한 판수의 발치로 기어와 그의 장화 위에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냄새난다며 피했던 시아버지의 장화에 얼굴을 묻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판수는 칼을 들어 고기에서 비계와 힘줄을 묵묵히 발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각사각 칼날이 뼈마디를 스치는 소리가 두 사람의 울음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의 추악한 욕망을 하나하나 도려내는 집도 의사의 칼질 같았죠. 판수는 발라낸 비계 덩어리들을 쓰레기통에 거칠게 던져 넣었습니다. 너희가 가로채려 했던 그 돈은 내가 시장 골목에서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발톱이 빠지며 모은 상인들의 눈물이다. 그 눈물로 내 배를 채우려 했느냐? 내 자식의 미래를 사려 했느냐? 판수의 질문에 아들은 대답 대신 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흐느꼈습니다. 판수는 정성껏 발라낸 선홍빛 살코기 한 점을 아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오염도, 어떤 욕심도 섞이지 않은 정직한 노동의 결과물만이 남아 있었죠. 아들은 그 고기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고는 입에 넣지도 못한 채 통곡했습니다. 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는 낡은 종이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들이 사법고시에 합격했을 때 입었던 낡은 양복과 며느리가 처음 인사 왔을 때 판수가 선물했던 작은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판수는 그 물건들을 식탁 위에 나란히 올려두었습니다. 이것들이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재산이다. 더러운 돈은 다 사라졌지만 너희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은 이 상자 안에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르지. 이제 이 집을 나가거라. 사채업자들에게는 내가 이미 손을 써뒀으니 목숨은 부지할 거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판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판수는 사실 아들의 빚 중 가장 위험한 부분들을 자신의 비상금을 털어 정리해 두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파멸로 이끄는 듯 했지만 끝내 그 숨통만은 끊어지지 않게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평생을 무능력하게 자식만 바라본 늙은 가장의 마지막 잡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판수의 앞에 엎드려 3번 절을 올렸습니다. 그들의 절에는 탐욕이 아닌 뒤늦은 참회와 부끄러움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판수가 내준 낡은 상자를 들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손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고 판수는 비로소 혼자 남은 거실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판수는 식탁 위에 놓인 칼을 천천히 닦았습니다. 칼날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수척하고 늙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그는 자식들의 죄를 도려내기 위해 제 가슴에 칼을 꽂았던 지난밤의 고통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거실에는 이제 비린내가 아닌 누군가의 진심 어린 눈물 냄새가 희미하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판수는 거실 창을 열어 묵은 공기를 내보냈습니다. 멀리서 시장의 활기찬 아침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앞치마를 두르고 장화끈을 조여맸습니다. 비록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집은 비어버렸지만 판수는 비로소 자신이 지켜야 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현관문을 잠그고 시장으로 향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들이 아침 이슬을 머금고 판수를 반겼습니다. 판수는 그 꽃들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버림받은 가장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도려내고 다시 태어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사내의 뒷모습이 아침 햇살 속에 길게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판수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는 시장 골목에 들어서며 크게 소리쳐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시 살아갈 힘과 언젠가 자식들이 제 발로 돌아올 날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침 시장의 분주함 속으로 스며드는 판수의 뒷모습은 그 어떤 화려한 정장보다 더 위엄있고 아름다웠습니다. 새벽 공기가 아직 채 가시지 않은 경찰서 앞 광장은 서늘한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판수는 정장 차림에 낡은 장화를 신은 기묘한 모습으로 차가운 벤치에 앉아 있었죠. 그의 시선은 경찰서 정문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고 손에는 마지막 남은 아들의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굳게 닫혔던 문이 열리고 수갑을 찬 아들과 고개를 숙인 며느리가 형사들에 이끌려 나왔습니다. 아들은 광장의 푸른 새벽빛 아래 서 있는 아버지를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어제의 탐욕도 그제의 비굴함도 아닌 오직 형언할 수 없는 허망함만이 서려 있었죠. 아들은 아버지의 낡은 장화 끝에 묻은 마른 핏자국을 보며 자신이 평생 외면해온 아버지의 삶을 비로소 마주했습니다. 형사의 재촉에도 아들은 차마 입을 떼지 못한 채 발끝만 바라보며 어깨를 들먹였습니다. 판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아들의 주머니에 마지막으로 남겨두었던 낡은 손수건 한 장을 찔러 넣어주었죠. 그것은 아들이 어릴 적 코를 흘릴 때마다 판수가 앞치마 속에서 꺼내 닦아주던 바로 그 무늬의 손수건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투박한 손길이 닿자마자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호야, 너는 이 애비가 칼을 휘두를 때마다 신명나서 하는 줄 알았느냐? 나는 매번 내 살점을 베어내는 심정으로 그 칼을 잡았다. 오늘 너를 이 차가운 곳으로 보내는 내 마음도 그와 다르지 않다. 판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은 광장의 안개보다 더 짙게 깔렸습니다. 그는 아들의 헝클어진 머리칼을 거친 손으로 한번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부모로서 줄 수 있는 마지막 자비이자 죄를 지은 자식에게 내리는 가장 엄중한 형벌이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호송차에 올라타면서도 끝내 아버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판수의 발치에 머리를 조아리며 소리 없는 오열을 쏟아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보석과 명품은 이제 아무런 힘도 위로도 되지 못했죠. 판수는 그녀가 떨어뜨린 낡은 구두 한 짝을 주워 그녀의 발 앞에 조용히 놓아주었습니다. 화려한 삶이 무너진 자리에서 비로소 인간의 벌거벗은 비참함만을 남긴 채 그들은 멀어져 갔습니다. 호송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판수는 그 자리에 석상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 아침 해가 떠오르며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죠. 판수는 깊은 숨을 내쉬며 가슴속에 맺혀있던 마지막 응어리를 뱉어냈습니다. 자식을 제 손으로 응징한 아비의 심장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 피로 씻어낸 진실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했습니다. 판수는 다시 시장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이제 누군가에게 의지하려 했던 무력한 가장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고 썩은 부위를 도려낸 노련한 도축업자의 단단한 걸음이었죠.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셔터를 올리며 판수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 사장님, 오늘 일찍 나오셨네? 안색이 아주 좋아 보이십니다. 판수는 그들의 인사에 가벼운 목례로 답하며 자신의 정육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다시 칼을 잡았습니다. 작업대 위에 놓인 고기들은 어제와 다름없는 빛깔로 판수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는 정성껏 고기를 다듬으며 이제는 자식의 성취가 아닌 자신의 삶을 위해 칼을 휘두르기로 했습니다. 사실 판수는 아들의 몰락 이후 그동안 모아온 시장 장학금의 운영권을 정식으로 재단에 넘겼습니다. 자식들이 그토록 탐냈던 그 거대한 자금은 이제 시장의 어려운 아이들의 학비와 급식비로 쓰이게 되었죠. 판수는 재단의 이사장 직함도 거절한 채 그저 평범한 도축업자로 남기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평생을 노동으로 살아온 사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결한 명예였기 때문입니다. 판수는 정육점 구석에 놓인 낡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익숙한 트로트 가락이 흘러나오자 그는 아주 낮게 노래를 흥얼거리며 발골을 시작했습니다. 칼끝이 뼈를 스치는 경쾌한 소리가 라디오 박자와 절묘하게 어우러졌습니다. 그의 손길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정확했으며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오전 내내 시장은 활기로 가득 찼고 판수의 가게 앞에도 손님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판수는 손님들에게 고기 한 점을 더 얹어주며 사람 사는 냄새 속에 푹 젖어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능력하다는 자식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고 자신의 손끝에서 누군가의 식탁이 풍성해진다는 사실에 깊은 만족을 느꼈습니다. 점심 무렵 판수는 정육점 앞 작은 의자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받았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손녀 민지가 예전에 그려준 비뚤비뚤한 그림 한 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림 속 할아버지는 커다란 칼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판수는 그 그림 위를 거친 손가락으로 가만히 쓰다듬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나는 도축업자다. 썩은 건 도려내고 살릴 건 살리는 사람이지. 판수의 혼잣말은 바람을 타고 시장 골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홀로 서는 법을 배웠고 그 홀로 섬이 결코 외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은 언젠가 그들의 죗값을 다 치르고 돌아오겠지만 그때의 판수는 예전처럼 무조건적으로 모든 것을 내주는 약한 아버지가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잘못을 꾸짖고 스스로 일어서게 하는 것임을 그는 몸소 증명했으니까요. 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선홍빛 고기들을 진열대 위에 정갈하게 배치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의 흐트러진 인생을 다시 정돈하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시장의 소음은 판수에게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되었고 비린내는 가장 정겨운 향기가 되었습니다. 해질녘 판수는 정육점에 불을 끄고 셔터를 내렸습니다. 그는 퇴근길에 시장 한 구석에 있는 꽃집에 들러 작고 하얀 꽃바구니 하나를 샀습니다. 아내의 빈자리를 채울 꽃을 들고 집으로 향하는 그의 그림자는 길고 단단했습니다. 그는 낡은 집의 문을 열며 나지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나왔소. 오늘 하루도 잘 살아냈구려. 집안에는 더 이상 아들의 고함 소리도 며느리의 비웃음 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판수가 내뱉는 평온한 숨소리만이 가득했죠. 그는 식탁 위에 꽃바구니를 올려두고는 자신이 닦지 않았던 그 낡은 구두 대신 장화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구두를 닦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의 투박한 장화야말로 그가 지켜온 가장 빛나는 훈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도축장의 비린내와 선열 속에서 버텨온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식들이 번듯한 정장을 입고 깨끗한 길만 걷게 하려 제 발에는 평생 땀이 차고 무거운 고무장화를 신었습니다. 자식들이 그 장화에서 나는 냄새를 무능력이라 손가락질하며 아버지를 치매 노인으로 몰아세울 때 사내는 조용히 자신만의 칼을 갈았습니다. 이제 사내는 그들을 위해 휘둘렀던 칼을 내려놓고 오직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발걸음을 뗍니다. 배신과 복수의 끝에서 사내가 발견한 진정한 가장의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노을이 시장 골목의 낮은 지붕들을 지난 선열처럼 붉게 물들이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판수는 자신의 정육점 앞 못질이 군데군데 빠진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지는 해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이제 집을 팔아치우려던 아들의 서류 가방도 아버지를 짐짝 취급하던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도 남아있지 않았죠. 오직 고단한 하루를 마친 상인들이 셔터를 내리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활기찬 웃음소리만이 비어버린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판수는 무릎 위에 놓인 낡은 손수건을 꺼내 손가락 마디마디에 깊게 밴 고기 기름기를 천천히 닦아내었습니다. 그의 손마디는 여전히 소의 뼈를 발라내느라 툭 붉어지고 거칠었지만 더 이상 배신감으로 부르르 떨리거나 누군가를 향한 증오로 얼룩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의 발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식들이 천박하다며 현관 밖으로 내던졌던 굽이 다 닳고 흙과 핏물이 밴 자신의 투박한 고무장화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들은 평생 아버지가 그저 고기나 써는 무능력한 노인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 장화가 딛고 선 진흙탕 같은 삶이 자신을 변호사로 만들고 그 비린내 나는 앞치마가 자신의 품위를 지켜주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죠. 자식들이 신었던 매끄러운 가죽 구두는 사실 아버지의 장화가 핏물을 대신 뒤집어 썼기에 가능했던 사치였습니다. 하지만 판수는 이제 더 이상 자식들의 구두 밑창을 바치는 삶을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육점 내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정갈하게 닦여 벽에 걸린 칼날들은 이제 누군가를 단죄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정직한 노동으로 제 삶을 일구어온 사내의 고결한 훈장이자 도구로 돌아와 있었죠.
작업대 위에 놓인 낡은 수첩을 펼치자 아들의 빚을 몰래 갚아주었던 영수증들 대신 이제는 시장 장학재단에 기부된 명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 입구에서 낯익은 그림자 하나가 판수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무 죄 없이 부모의 과오를 짊어지게 된 어린 손녀가 가방끈을 꽉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죠. 아버지가 감옥으로 끌려가고 어머니가 파산한 뒤 아이는 차마 할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눈물만 툭툭 떨어뜨렸습니다. 판수는 그 아이의 눈물 어린 눈망울에서 예전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홀로 가슴앓이하던 그 외로운 시절의 자신을 말입니다. 판수는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옆자리를 손바닥으로 툭툭 쳤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의 낡은 장화 끝에 묻은 마른 핏자국을 보더니 이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판수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판수는 그 투박하고 거친 손으로 아이의 가느다란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손은 자식들을 파멸의 늪으로 몰아넣을 때는 서리발처럼 차가웠지만 남겨진 무고한 생명을 보듬을 때는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한 온기를 내뿜었습니다. 판수는 아이를 데리고 시장 한 구석,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자식들은 냄새난다며 평생 오지 않았던 그 서민적인 식탁에 앉아 판수는 자신의 그릇에 담긴 고기를 전부 건져 아이의 밥 위에 쌓아주었습니다. 그것은 탐욕을 채우기 위한 고기도 배신을 갚기 위한 미끼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다음 세대가 올바르게 자라나길 바라는 노인의 마지막 진심이자 가장 고귀한 유산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이를 배웅한 뒤 판수는 홀로 낡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길가에는 어느덧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와 판수의 정장 상의를 흔들었죠. 자식들이 떠나고 텅 빈 거실에는 적막만이 가득했지만 판수는 그 적막이 괴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던 추악한 탐욕들이 사라진 자리에 찾아온 고요한 평화였습니다. 그는 현관 신발장을 열어 주인이 사라진 자식들의 명품 구두들을 하나씩 꺼내 마당으로 던졌습니다. 그 비싼 가죽 구두들은 달빛 아래 초라하게 나뒹굴었습니다. 판수는 그 구두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나지막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의존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장화를 벗지 않겠다. 자신이 닦아준 구두를 신고 아버지를 짓밟으려 했던 자식들을 위해 더 이상 제 발을 숨기지 않겠다는 장엄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현관 가장 중심에 자신의 낡은 고무장화를 당당하게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는 안방으로 들어가 평생을 함께했던 아내의 빛바랜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판수는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모든 일들을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자식들을 제 손으로 응징해야 했던 아비의 찢어지는 고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지켜내야 했던 인간의 도리에 대하여 말이죠. 아내의 사진 속 미소는 마치 고생했다며 판수의 어깨를 다독여주는 듯 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시장의 소란스러움도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판수는 침대에 누워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꿈속에서는 더 이상 자신을 무능력하다고 비웃는 아들도 돈을 내놓으라 윽박지르는 며느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푸른 들판 위를 자신의 낡은 장화를 신고 묵묵히 걸어가는 사내의 당당한 뒷모습만이 보일 뿐이었죠. 그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고 새벽 별빛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오면 판수는 다시 그 무거운 장화를 신고 시장으로 나갈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를 여전히 비린내 나는 도축업자라 부르겠지만 판수는 이제 그 냄새가 자랑스럽습니다. 자신을 버렸던 자식들은 차가운 벽 안에서
아버지의 진정한 무게와 장화의 가치를 뒤늦게 깨닫게 될 테니까요. 진정한 가장의 품격은 남이 신겨준 명품 구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발로 딛고 선 그 험한 핏물길 위에 장화 속에 있다는 것을 판수는 온몸으로 증명해냈습니다. 판수의 고른 숨소리가 정적을 깨우고 집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그 숨소리는 이제 배신당한 자의 비명이 아니라 승리한 자가 누리는 평온한 자장가였습니다. 창밖의 달빛은 현관에 놓인 판수의 낡은 장화 위를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장화는 내일 새벽 다시 한번 삶의 현장을 당당하게 밟아나갈 준비를 마친 채 그곳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아버지는 그렇게 비로소 진정한 자유에 들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가족을 지탱해온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당신의 헌신을 무능력이라 치부하는 세상의 시선에 결코 무릎 꿇지 마십시오. 당신의 손에 묻은 피와 기름기는 부끄러운 얼룩이 아니라 가장 고귀한 사랑의 훈장입니다. 이제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당신의 낡은 장화를 신고 당신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십시오.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